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문법 요소의 활용 그중에서 이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부정 표현의 개념 이런 용어를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이 아마 생각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정한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짧게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학습 활동을 들어가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98쪽에 그 문법 요소의 활용, 이 높임 표현의 그 할아버지와 그 손자의 대화, 이 그림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배운 높임 표현에 관한 내용을 아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아이는 이제 손자로 보이죠. 손자와 할아버지 사이에 여기 보면 할머니도 있고요. 또 누나도 있죠. 그리고 막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사파에는 드러나는 2사람 말고도 3명의 인물이 더 있죠. 총 5명의 한 가족 사이에 어떤 식으로 호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주 3개의 말풍선, 4개의 말풍선을 통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막내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막내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인물에게 누나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머니께도 여쭤보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5명의 등장인물들 사이에 그 상하 관계, 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높임 표현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2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공부한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격시체와 비격시체를 공부했습니다. 막내야, 밥 먹어. 여기 보면 이제 비격시체로 해체가 나오죠. 막내야, 밥 먹어. 이렇게 해체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해요체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누나에게도 물어보고 할머니께도 여쭤보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이 할아버지의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손자인 이 친구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진지라는 말을 통해서 말의 높임어를 쓰고 있고 잡수세요. 먹다의 높임법으로 잡수세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말은 청자 중심의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자, 들을 청자, 듣는 사람 위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머니는 손자에게 어른으로 존경의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할머니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묻다의 높임 어휘인 여쭈다 하는 말로 할아버지가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도 여쭤보렴 이렇게 객체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2개의 사파 속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높임의 상대 높임, 그 다음에 주체 높임과 그 뒤에 나오는 객체 높임 이렇게 3개의 높임이 모두 등장하고 있는 그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 높임에 관해서 앞에서 이 주체 높임법의 주격조사인 에게를 높일 때는 께, 그 다음에 있다를 높일 때는 계시다. 이런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접 높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그 다음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 방법. 그래서 계시다는 어떤 존재라는 한 사람을 높일 때는 계시다라고 해야지만 그 사람의 신체 한 부분, 뭐 귀가 또는 입이 또는 눈이 뭐 이런 신체 일부를 높일 때는 계시다로 쓰면 안 되고 있으시다 이렇게 써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다를 높이면 있으시다. 또는 말씀을 높일 때는 말씀이 있으시다. 또 귀가 밝다를 높일 때는 귀가 밝으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빠뜨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동일한 대상에게 높임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거는 이제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사적으로는 친구지만 공적으로는 어떤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높여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실에서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와 학급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높임법으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객체 높임법에 들이다, 모시다, 배다, 해주다 같은 특수한 어휘. 자, 이 특수한 어휘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국어의 주요 특징 중에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말은 청자 중심, 듣는 사람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격시체와 비격시체를 나눠서 모두 6가지 형태로 높임법이, 상대 높임법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높임법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는 조선시대의 그 예를 숭상하는 그런 어떤 유교의 바탕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은 조선시대에 이 상하 관계가 분명한 어떤 신분 계급, 뭐 양반과 상민, 평민, 뭐 노비 계급 등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함으로써 그 계층의 관계에 따라서 높임의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이러한 높임법이 수백 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높임법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말 공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대상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말에서 쭉 적어봤는데 밥을 먹다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다. 이거는 밥을 높이면 진지가 되니까 진지를 먹다 높이면 잡수시다 이렇게 되겠죠. 진지를 잡수시다. 그 다음에 잠을 자다. 잠을 자다를 높이면 주무시다 이렇게 되겠죠. 묻다, 여쭈다.
그다음에 죽다라는 말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을 돌아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밑에 보면 죽음의 높임 표현에 명사로 쓰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이 죽을 사자가 들어간 단어가 모두 87개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말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이 밑에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붕홍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교양 상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적어놨어요. 붕이라는 말은 황제의 죽음, 흉은 제후의 죽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왕이 돌아가셨을 때 흉.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사대부 계급이 죽었을 때는 졸. 그다음에 평민이 죽었을 때는 사. 이런 식으로 한자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죽음을 나타내는 한자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타계, 다른 세상으로 가다. 세상과 이별하다, 별세. 하직, 뒤로 물러나다 이런 얘기고, 운명, 돌아가신다는 말을 운명이라고 다르게 많이 쓰죠. 또 높으신 어떤 직위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서거했다 이런 말도 쓰고, 또 종교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가 다르죠.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었다 또는 입적했다 이런 말도 쓰고요. 기독교에서는 소천, 가톨릭에서는 선종 이런 말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다는 들이다가 되겠죠. 데리고, 모시고, 보다, 이게 이제 뵈다 또는 뵙다. 그 다음에 알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알현? 아련하다. 이거 이제 예전에 임금님을 볼 때 아련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왕 높임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이렇게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집을 높일 때는 이제 댁 또는 저택, 나이를 높일 때는 연세, 춘추 이런 말 쓰고요. 이름을 높일 때, 이름을 이제 한자 말로는 성명이라고 하죠. 이걸 높일 때는 성함, 함자, 존함 이런 말들을 높임말로 사용합니다. 말을 높일 때는 이제 말씀, 밥을 진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어떤 문학 작품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한번 참고로 해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킬 때 나의 아버지 또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 또는 나의 어머니, 남의 어머니를 가리킬 때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가친 또는 엄친,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일 때는 춘부장이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분을 말할 때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선친이라고 하고, 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 때는 선대인 또는 선고장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전에 많이 써왔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를 가리킬 때는 나의 경우 자친, 자당, 돌아가셨을 때는 선비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생존에 계신 어머니를 높일 때는 호환당, 돌아가신 어머니를, 남의 어머니를 높일 때는 선대부인 이런 말을 썼다 이렇게 소개를 잠깐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에서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말이 상당히 낯선 한자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발화, 이야기하는 시점, 말하는 시점을 발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나타내는 걸 사건,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붙여서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약간 좀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라는 건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가리키니까 그 이전 이야기를 할 때 과거, 말하는 시간과 일어난 시간을 함께 같은 시간대 이야기하면 현재,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을 시제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데 이 대목을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문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중간에 다른 그 JPG 파일을 올려서 설명했던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는데 지금 일일이 다시 다 설명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냥 가볍게 보면은 또는 또는 더를 사용하는 경우 동사에서 동사의 어간에 던을 쓰거나 또는 서술격 조사 어간에 던을 결합해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뭐뭐 했던, 뭐뭐 하던, 뭐 그런 과거를 나타내는 말을 보통은 이제 과거 선어말음이 던이라고 하죠. 더에 니은이 붙어 있는 꼴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높은 하늘 할 때 요거는 이제 시간상으로 말하면 이건 현재를 가리키고 여기서 이름을 적은 것은 이미 과거에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와 형용사가 같은 은이라도 동사의 경우는 과거, 형용사의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어만을 개수에 대한 지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 동작사항을 이야기할 때 이 용어가 원래 우리말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영문법에서 빌려왔다고 이야기했죠. 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서 영어로 이렇게 aspect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이제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현재 진행, 보통 ing 같은 형태를 쓸 때 말하는 거고 완료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서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을 것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영어 시간에 배운 영문법 용어를 우리 국어에 적용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과거라는 말, 영어로 이제 had been 이런 표현은 우리말 표현이 아니다. 영어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용어에서 과거에 뭐뭐
뭐뭐 했었고 뭐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모두 영문법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은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말로 뭐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지난번에는 이 했었이란 말보다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동 표현, 사동 표현으로 넘어가서 이중 피동 표현 이런 것은 우리말의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보다의 피동 표현이 보이다인데 이것을 보여지다, 되다 자체가 피동인데 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식인이라는 사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표현은 모두 우리가 잘 구분해서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개시켜 줄게라는 말, 요거 틀리기 쉬운 말이라고 했어요. 소개시켜가 아니라 소개해 줄게라고 한다고 했고, 이 표현은 인사시키다 하는 표현은 가능하다고 했죠. A가 B에게 C를 인사하게 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시키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 중에 여기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라는 말을 썼고, 이것과 함께 여기 보면 어휘적 사동문이라는 용어를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어휘적 사동문, 말 자체가 이미 사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게 시키다입니다. 일을 시키다 같은 경우가 어휘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자의 경우 한문 번역투라고 했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말 표현이 아니고 한문식 표현이다. 한문 어투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 표현으로 넘어가서, 부정 표현은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있고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있다. 이거 공부한 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교과서 밑에 나오는 인용 표현에 라고 말했다는 말, 지난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라는 인용격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하고, 라고라는 표현보다는 하고라는 말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기관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 전부 이렇게 라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해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하고라는 말을 써도 될 텐데 굳이 왜 그전에 쓰던 말을 안 쓰고 라고로만 쓰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은 우리 한국식 직접 인용 조사다, 인용격 조사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하고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에서 대략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학습활동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앞부분만 잠깐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만 먼저 볼까요?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 자, 여기 높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죠.
그러면 높임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높임 표현 중에서 할머니께서 이 주격조사인 가를 높였어요. 문장의 주체를 높였어요. 따라서 이 높임의 방식은 주체 높임. 그죠? 주체 높임. 들어왔다가 아니라 들어오시었다의 시, 서너말음이 시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썼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높임의 대상이 어머니예요. 자, 이거는 역시 주격조사 깨를 썼죠. 깨. 애게 대신에 어머니 애게 대신에 깨를 썼고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썼죠. 드리다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이 문장에 제3자인 어머니를 높인 그런 표현입니까? 이것은 객체 높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객체 높임.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객체입니다. 내가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 나 주체인 화자인 나와 드렸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그 청자는 여기 안 나옵니다. 청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나인 화자와 누군지 모르는 청자 사이에 있는 객체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높였기 때문에 객체 높임이 된다. 이렇게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제3의 인물을 높일 때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는 것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높임의 대상인 경우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아저씨겠죠. 그럼 어떻게 실현했어요? 저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내셨습니까를 보세요. 지내시 그죠? 셨습니까를 줄이면 지내시 그 다음에 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라는 높임 선 어마르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라는 상대를 아저씨하고 부르는 상대를 높였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 1번 문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면은 나연이가 교실에 있다. 주체를 나연이라는 문장에 이제 나연이가 교실에 있다는 문장에 나연이가 주체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으로 주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선생님 나연이 다음에 나오는 주격조사 가를 높이면 깨서가 되겠죠. 선생님께서 교실에 있다. 있다를 높이면 계시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계신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둘 다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마찬가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은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 자, 동생을 대신 할아버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은 그러면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되겠죠.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를 높이면 드신다 이렇게 되겠죠.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에 아침을 드신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영화관에 갔다. 나는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를 높이면 뭐가 돼요? 할머니를 모시고 뭐 나머지는 갔다. 영화관에 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은솔이에게 물어보았다. 재호는 궁금했던 점을 선생님께 그다음에 물어보았다를 객체 높임으로 바꾸면 여쭈어 보았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장의 어색한 이유.
아버지 무슨 고민 계세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법인데 이거는 사람이라는 주체를 높일 때 있다의 높임법이 계시다가 되는 것이지 고민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고민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민 계세요라고 쓰면 안 되고 고민은 어떻게? 있으시다.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주원아 선생님이 너 교무실을 빨리 오시래. 자, 이거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이런 표현에 혹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오시래, 이거는 이제 원래 오다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오다, 이 온다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원이지요. 주원이라는 내 친구가 이 오다의 주어입니다. 따라서 오시래는 오라 하는 말의 높임법이기 때문에 내가 주원이를 높인다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선생님을 높인다고 썼는데 표현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원이를 선생님으로 이렇게 바꾸면 오라고 하는 말은 오라고 하셔. 선생님을 높인 게 하셔죠. 오다가 아니라. 따라서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무실로 빨리 오라고 하셔. 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줄여서 말하면 오라셔. 이렇게도 씁니다. 오라셔 또는 오라고 하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학습활동 1번을 했는데 앞에서 이 복습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뒷부분의 학습활동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